제 이름은 이태정, 올해 44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년 남자지만 저는 아직도 16해 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듯한 결혼식 날, 제 신부가 될 여인과 절친한 친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날 말입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3살 연하의 여자친구 민경과는 3년을 만났습니다. 민경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녀는 제게 따뜻했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도 인사드렸고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예식장도 잡고 청첩장도 돌렸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는 민경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보였지만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날까지도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혼식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먼저 도착한 저는 민경이 올 때까지 대기하며 웨딩 플래너와 간단한 점검을 했죠.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민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고 집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경의 절친이자 저와도 친했던 친구 재호가 생각났습니다. 재호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제 결혼식에 사회도 맡기로 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락 두절. 처음에는 사고라도 났을까봐 걱정했지만 두 사람의 집과 병원, 경찰서까지 확인한 끝에야 저는 도망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의 여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호가 며칠 전 여권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는 말과 함께 민경과 함께 공항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줬죠. 제 두 다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슨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현실이 아니기를 누군가의 오해이기를 바랐지만 민경과 재호가 함께 떠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파토가 났고 하객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만 숙였을 뿐입니다. 그날의 수치심과 배신감은 아직도 제 뼛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수개월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남겨진 저만 멍하니 빈 예식장에 서 있었죠. 저는 결혼식장을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했고 양가 부모님께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날 이후로 삶이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결혼식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그리고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된 감정에 얼어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사람을 멀리하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회사는 다행히 잘 운영됐지만 마음 한켠의 구멍은 아무리 채워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제 단 한 명의 친구였고 민경은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들이 함께 저를 배신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15해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과는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하던 일상이 어느 날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기묘한 한 만남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사는 열심히 운영했지만 제 안의 감정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굳어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마음도 없었고 누군가와 다시 감정을 나누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다는 씁쓸한 깨달음이 저를 지배했죠. 재호와 민경, 그 두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앞에 다시 나타나는 일만은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거래처와 식사를 하러 나가던 길 우연히 들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접수 창구에 전산하면 무심코 스쳐 지나간 이름 하나. 강민경. 그 흔한 이름이지만 나이와 주소가 익숙했습니다. 단순한 동명이인일까? 아니면 정말 그 민경일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름 옆에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1986년생, 고향도 같고 예전에 함께 살았던 주소지까지 같았습니다. 제 앞을 스쳐 지나간 것은 분명히 과거의 민경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돌아설까?
아니면 확인을 해볼까? 저는 병원 한켠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접수 창구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 강민경 씨 진료 언제로 예약돼 있나요? 직원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내과 진료 잡혀 있네요. 지금 시간은 1시 40분. 저는 마치 운명처럼 그 자리에 남기로 했습니다. 15분 후 병원 로비에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민경.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재호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부부 같아 보였습니다. 재호는 민경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연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마치 뺨을 3개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자리를 피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본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그것도 다정하게. 그 순간 저는 모든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놀라움, 혐오, 그리고 아주 작은 동정심까지. 세상이 도는 듯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료실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다가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강 둔치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그 순간 저는 여전히 상처받아 있는 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 삶은 겨우 회복된 줄 알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집에서 텅 빈 거실에서 민경과 함께 살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끓어오르는 감정은 분노도 아닌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파괴된 삶이었는데 다시 그들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쓰라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게 된다면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피해 다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15년 전의 그날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 혼자 서 있던 제 모습, 텅 빈 단상, 하객들의 웅성거림, 어머니의 떨리는 눈빛. 그 모든 장면이 뚜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배신자들이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나 사과를 했습니다. 단지 아프다는 이유로,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날의 모든 일을 지우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시퍼런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 출근길.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표님,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요. 강민경 씨 보호자가 급히 연락 달라고 하시던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시하고 싶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재우였습니다. 태정아, 미안하다. 민경이 오늘 새벽에 쓰러졌어. 위출혈이 심해서 중환자실에 있어. 혹시 한 번만 와줄 수 있을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아니, 책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 그녀는 한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니까요. 병원 중환자실 앞, 재호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민경이 내가 오면 힘이 날 것 같다고 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경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제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태정아, 와줘서 고마워.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분노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남은 것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왜 나를 찾았어? 제가 조용히 묻자 민경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날 이후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어. 너한테 죄지은 마음으로 살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전해지며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을 향한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고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호는 말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해. 끝까지. 그녀가 원했던 삶이 이런 건 아니었을 거야.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도망친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 현실이 무서워서 도망친 거야.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경은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용서하지 못한 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걸까요? 그날 이후 민경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넘겼지만 담당의의 말에 따르면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했고 그저 통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치료를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것이 후회로부터의 도피였는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였는지는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경은 저를 볼 때마다 미소 지으려 애썼고 재호는 그 곁에서 조용히 물수건을 갈거나 약을 챙기며 그림자처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 들어서자 민경이 저를 불렀습니다. 태정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재호는 조용히 병실을 나가주었고 병실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민경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제가 도와주어 침대 머리를 조금 세웠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요즘 자꾸 꿈을 꿔. 그날 너를 남겨두고 떠났던 그날의 꿈.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재호랑도 행복하진 않았어. 자꾸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결국 이렇게 병이 생겼어. 이게 다 버린 것 같아.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속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경은 이어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너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장례식 너가 와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내 삶에 의미를 주고 싶어. 그날 결혼식처럼 혼자 두지 말아줘. 그 부탁은 너무도 무겁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그녀는 저를 혼자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혼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걷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이 흐린 하늘,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걸. 저는 민경의 장례식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로 마지막 인사를 건넬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민경의 병세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졌고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의료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하루 종일 그녀의 곁에 있었고 저는 틈틈이 들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3시. 민경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가, 민경아. 이젠 정말 편히 쉬어.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만이 참석했습니다. 재호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절차를 직접 챙겼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인 날 영정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안녕. 그리고 고마워. 그렇게 민경은 떠났습니다. 15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여자. 그리고 지금 제게 마지막 인사를 부탁했던 여자. 그녀는 이제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재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사람들과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회사 일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민경의 죽음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분노나 복수심은 사라졌고 대신에 아물지 않는 상처만이 다시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태정아, 나 잠깐 볼 수 있을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망설였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차분했고 서로 말없이 커피만 바라보다가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경이 죽기 전에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나도 그걸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말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호는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망쳤던 이유, 단순히 민경이 임신했다고 해서만은 아니었어. 그 말에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민경이 임신한 건 맞았어. 그런데 그 아이는 내 아이였어.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재호의 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민경이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무서웠대. 내가 알게 되면 파혼이 아니라 널 망가뜨릴까봐. 그래서 날 붙잡았어. 처음에는 나도 말렸어. 하지만 민경이 무서워서, 진짜로 무서워서 결국 나랑 떠나자고 했고 나도 미쳤었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나를 두고 도망친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도망의 이유가 오히려 내 아이 때문이었다는 사실. 감정이란 게 이렇게도 비틀릴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데? 재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산됐어. 도망친 직후에. 해외에 도착한 첫날 민경이 너무 울다가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자연 유산이었어. 그게 평생 죄책감으로 남았대. 민경은 죽을 때까지 내 얘기를 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안타까움도 전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감정들이었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다는 거 알아. 내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배신을 했지. 근데 지금은 그저 사죄하고 싶었어. 민경 대신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반듯하던 재호는 사라지고 죄책감에 눌린 중년 남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측은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호야, 고맙다. 말해줘서.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야. 나는 지금도 너를 보면 그날의 내가 떠올라. 민경의 얼굴, 혼자 남은 내 모습 다 쉽게 지워지지 않아.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았어. 내가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둘 수는 없었어. 그 말에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떠났는지, 무엇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를. 민경은 죽었고 진실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저를 구원할지,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한 첫날, 병원의 공기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민경의 생애 마지막을 보낸 공간과 비슷한 구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 가끔 들려오는 기계음까지도 익숙했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상처를 받았고 이 공간에서 상처를 지켜봤으며 이제는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 옆 휴게실에서 보호자 한 분이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말도 안 되게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니.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 말을 내뱉으며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제는 민경의 죽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게 된 제가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처는 아물진 않았지만 단단하게 굳어져 갔고 저는 그 단단함 위에 다시 삶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병원 로비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간암 말기라고 했고
초조한 표정으로 접수 창구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여. 39살의 출판사 편집자였고 평소에도 병원 가는 거리가 멀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원봉사자라는 걸 알자 안심한 듯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못해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말에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을 본듯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옆에 있어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큰 힘은 그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그 시간만 함께 나누시면 돼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 민경이 병상에서 지었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병원에서 자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영은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힘들면서도 자신의 슬픔을 강요하지 않았고 늘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녀와의 대화는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점점 저도 제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 물었습니다. 태정 씨는 왜 자원봉사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 때문이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었고 그보다 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싶었거든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용서하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씩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가는 중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투명한 달빛이 도시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장면이었지만 지금은 유난히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영과의 인연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보호자와 자원봉사자의 관계였지만 우리는 점차 서로의 일상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제대로 못 드신다면서요. 김밥이랑 계란말이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따뜻할 거예요. 서영이 그 한마디에 저는 얼떨결에 도시락을 받아 들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을 듣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책을 좋아했고 사람을 좋아했고 말보다 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정 씨는 사랑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민경 이후로 사랑이라는 감정은 제게 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마음에 들이는 일 자체가 두려웠고 상처받을까봐 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영과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씩 그 두려움을 희석시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생각은 나요. 누군가랑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져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엄마 아프고 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혼자인 거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나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거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민경이 죽기 전 왜 그렇게 저를 다시 찾았는지 그녀의 외로움이 어떤 종류였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용서와 기억일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후 서영의 어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서영은 담담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묵묵히 의젓하게 손님을 맞는 서영을 보며 저는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병원 앞 벤치에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겨울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이제 정말 혼자가 됐는데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어쩌면 진짜로 자유로워진 걸지도 몰라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말하는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 씨, 앞으로 가끔 저랑 같이 산책해 주실래요? 별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 같았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걷는 거. 그거면 충분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간다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닌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저는 민경의 사진이 아닌 서영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병원 근처 카페나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쳤고 매번 짧은 인사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서영과의 시간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제게는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어쩌면 그것이 제가 꿈꿔왔던 진짜 관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바다 보러 갈래요? 뜻밖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과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서울을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것, 어쩌면 그게 제 마음을 더 멀리 보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일치기로 동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한 고속도로는 한산했고 서영은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태정 씨,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웃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력해볼게요. 나 요즘 웃는 거 자주 연습 중이라서. 도착한 바다는 흐린 하늘 아래 잔잔했습니다. 해변에 둘이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서영은 신발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갔고 저는 그녀를 따라 천천히 물가로 걸어갔습니다. 민경이랑도 바다에 온 적 있어요. 서영의 물음에 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딱 한 번. 그땐 바다를 보면서 미래를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미래는 우리가 아니라 그냥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서영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결심이 고요히 다져졌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건 단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정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과거에 머무는 대신 지금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서영 씨랑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서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 얼굴이 유난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를 중심으로 엮인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한 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민경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꺼냈습니다.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조용히 서랍 속에 넣고 대신 빈 액자에 서영과 함께 찍은 바닷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지우는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웃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웃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새롭게.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배신과 상처, 그리고 용서를 통해 다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남겨졌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과거를 지울 순 없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인생이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껴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 길 끝에 누군가와 함께 걷는 따뜻한 인연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